안녕하세요. 김병남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품질 개선 및 관리입니다. 어느 수업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이 강좌를 잘 만들어 보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쓰는 이유는 이 수업이 저희 교수 생활의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를 마치고 교수로서 다시 수업을 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수업이 이 강좌의 마지막 수업이 되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제 인생의 마지막 수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85년도에 저희 부경대학에 교수로서 부임한 이래 거의 37년 동안 교수로서 직무를 마치고 여러분 기말고사를 마치면 공식적으로 은퇴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 수업 잘 들어주시고 저희 마지막 수업이 좀 모자라더라도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이 좋은 지식을 얻어가시고 또 결과적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랍니다. 왜 품질을 고민하는가? 여러분들은 반복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구매하는 제품이나 그 서비스를 여러분이 취득했을 때마다 혹시 이 제품에 무슨 하자가 없을까? 내가 기대하는 정도의 품질 수준에 모자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내가 기대하는 품질 수준을 맞추지 못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자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다음 그 제품을 여러분 사려고 하지 않을 거고, 내가 기대한 품질 수준보다 높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제품 또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자를 믿고 다시 사게 되게 되겠죠. 어떤 조사에 의하면, 그러나 이 푸어 퀄리티가 품질의 문제가 이 잘못된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한 5 내지 8%가 매출액의 5 내지 8%를 여기에 투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 있는 품질 문제, 이것이 매출액의 15% 또는 20% 정도를 투입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이는 빙산처럼 나쁜 품질 또는 모자라는 품질 때문에 생기는 비용, 이것을 우리가 COPO라고 하는데, 이 COPQ라고 하는데, 이 COPQ 이 문제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 쪽에 있어서 이 품질 문제를 적절히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전체 비용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악이 가능한 손실은 사실은 일부분이며, 극히 일부분 아니지만 일부분이고, 파악이 어려운 이런 것이 다 합하면 전체 매출액에서 한 20% 이상이 이 품질 문제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대가라고 합니다. 매출액 중에서
20%를 품질 문제에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면 이건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품질 문제는 아무리 고민을 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품질 문제를 해결하는 비용들을 모아서 카테고리를 만들어 본다면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 이름을 예방비용, 평가비용, 실패비용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리벤션 코스트는 비코스트라고 하는데, 불량의 예방을 위해서 설계나 제조 단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예방할 이 제품이 나쁜 제품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불되는 비용이죠. 그래서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는 불량품은 처음부터 만들지 않는다. 이럴 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객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게, 고객이 싫어하는, 고객이 불만족하는 그런 제품 만들지 않는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랬을 때 이것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관리하는 비용, 이 비용 우리가 예방비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품질 계획 비용,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그걸 실천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품질 계획 비용이 되겠죠. 또는 신제품의 설계 비용, 설계가 불량하게 되면은 그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올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신제품을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런 비용도 예방비용에 포함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제품 및 공정 설계 비용, 그러니까 제품 설계나 공정의 설계 비용, 공정 관리 비용, 이런 것들이 예방비용에 들어갑니다. 이런 비용들은 차후에 여러분이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품질 비용은 뭐가 있냐면 평가 비용이 있습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appraisal cost라고 하고 A cost라고 합니다. 평가. 자, 아무리 예방을 잘 해서 제품을 생산해서 그 제품이 시장에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나 절대로 이걸 불량 제품이 나오지 않는 것을, 불량 제품이 절대로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잘해도 불량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품질을 이때 품질 수준을 측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평가 비용이라고 하고, 만에 하나 불량품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고객에 가지 않게 골라내는 거죠. 이제 이건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 그래서 예방 비용을 투입을 해서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불량품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관리하는 비용, 또는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품질 비용, 이것을 우리가 평가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자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들어온 원자재가 이것을 제공하는 납품업자가 좋은 것을 물론 납품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설사 그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쓰는 공장에서는 다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쓰고 있는데 그 불량품이었다는 게 나중에 알려지면 공정에 엄청난 차질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다시 검사를 하죠. 이런 것을 수익검사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정 및 출하 검사 비용. 자, 공정 중간중간에 만들어진 제품이, 일단 부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제품이나 또는 부품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때 이 제품의 품질 수준이 좋아야만이, 기대에 맞는 품질 수준이 되어야만이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부품 같은 것은 도중에 걸러내야 되겠습니다. 또는 밖에 나갈 때 출하비용, 출하할 때도 역시 검사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검사 및 시험기기 보존비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역시 여러분들이 5학년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실패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failure cost입니다. 자, 예방도 열심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불량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 그것도 고객에게 가지 않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다 걸러냈는데 정말로 불행하게도 제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후에 고객의 클레임에 의해서 그 제품이 불량품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처리하는데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용은 아주 큰 비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고객의 신용을 잃어버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관련된 이 비용, 이 불량 품질에 대한 관리 비용은 앞에 있었던 예방 비용이나 평가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큽니다. 다시 말해서 최악의 경우에 불량품이 고객에게 전달되는지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치하는데 이것들이 들어가는 비용이 크다는 거죠. 근데 클레임이 발생했다. 그것을 처리하는 데 비용, 반품이 발생했다. 난 도저히 너희 제품 못 쓰겠어 하고 반품을 했을 경우에, 또는 보증 수수료, 제품 책임 비용, 이런 것들이 실패 비용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세 가지 비용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초기 단계에서 들어가는 예방 비용, 물건이 만든 뒤에 발생하는 평가 비용, 물건이 출하돼서 소비자의 손에 있을 때 발생하는 품질의 문제를 처리하는 실패 비용,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봤는데, 이것들이 비율이 말이에요. 조사해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방 비용이 1원이 들어가면 평가 비용은 그거의 10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 비용에 관련된 문제 처리 비용은 평가 비용의 10배이고 예방 비용의 100배쯤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은 이 비용들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은 이 비용 중에서 우리는 품질 관리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매우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품질에 관련된 생각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제품의 종류는 적었어요. 소품종을 대량 생산해서 코스트를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품질 개념들은 우리가 이 품질을 수준을 높이면은 실패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품질의 예방과 평가 비용은 올라갔던 거죠. 미리 이걸 처리했던 겁니다. 요즘에 와서는 지금 이제 그때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대체적으로 한 3시그마 정도, 아무리 해도 불량품은 생기지 말아주고 조금 적정한 수준,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적정한 수준, 그러니까 아주 적은 수의 불량, 아주 적은 비율의 불량,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3시그마 안에 들어간다면 대체적으로 납득할 만한, 소비자가 그렇게 화내지 않을 만한 그러한 수준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저는 그런 것이 3시그마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엄한 6시그마 바운더리의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되면 3시그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000개 중에서 2개나 3개의 불량품이 나오는 경우 99.7% 정도의 불량품이 나온다면 양품이 99.7% 불량품이 1000개 중에서 2~3개가 나온다면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정도는 나올 수 있어 라고 인정하고 그 제품에 대해서 품질 수준을 인정해 주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100만 개 중에서 1개 정도. 그래서 이 정도 되어야만이 시장에서 그래 그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소비자들이 생각하고 인정하게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별로 없겠지만 제가 여러분 많은 나이에서 옷을 하나 살 경우에 어디 단추는 제대로 달았는지 재봉질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내가 원하는 안감이나 뭐 어떻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치수는 맞는지 이런 걸 다 보고 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패션숍에 가서 옷을 살 경우에 단추가 제대로 달려 있는가 보는 사람은 그렇게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분량이 한 100만 개 중에 1개 정도 되는 여러분의 패션숍에 갔을 거예요. 가서 그럴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제품을 불량품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다른 제품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끔 산 옷을 교환하기 위해서 다시 그 매장을 방문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해서 아주 적은 이유, 예년에 비해서 다른 이유로 아마 재방문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에 생산하는 제품은 불량률이 아주 작다는 거죠. 세계 여행을 뭐 자주 하는 저의 경우에 싼 제품들이 있는 나라, 우리들보다 생산 원가가 싸게 드는 나라에서 여행 기념으로 어떤 걸 사게 될 경우에 어떤 경우에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구매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면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나라 제품 대부분이 좋은 제품으로 되어 있죠. 뭐 우스운소리도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우리 지금보다 50년 좀 넓게 잡아서 100년 전에는 중국 제품이 우리 제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품목에 있어서 한 30년 전 기준에 일본 제품이 저희 제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지금은요, 뭐 일본 제품과 비교해서 우리 제품이 떨어지지도 않고 중국이나 다른 나라의 제품에 비해서 우리 제품이 훨씬 좋습니다. 일반적 모든 품목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럼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 품질 수준이 거의 6시그마 수준까지 올랐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의 제품의 품질 수준은 세계적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한국 제품 하면은 품질 수준이 매우 높은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다, 이렇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품질의 평가와 보증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품질의 측면에서 설계 품질과 제조 품질이 있는데, 설계 품질은 잘못됐네요. 미안해요. 소비자예요.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품의 기능과 특성들이 제품에 잘 구비되어 있는가, 설계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것들이 다 만족스러운 상태로 설계되고 있는가, 이것이 설계 품질이 되겠죠. 자, 다 맞는 다음에 설계한 부분을 이제 제조를 하는 경우에
이 제품의 기능과 특성들이 모두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런 것들이 품질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품질이 좋고 나쁘고는 어떻게 판별을 하느냐? 뭐 그게 뭐 복잡한 건 아니죠.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말하는 것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특성, 이 특성에 대해서, 이 특성은 뭐냐면 뭐 옷을 샀을 경우에 그 옷이 내가 입을 수 있는 사이즈에 적합한가, 그럼 내가 원하는 뭐 옷감은 내가 원하는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런 품질 특성들이 있겠죠. 이것들이 어떻게 평균치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정해놓은 또 어떤 평균에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평균에 관련된 문제가 됩니다. 근데 평균만 같으면 되고 다른 건 문제가 없느냐? 아니, 또 하나가 정말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얼마나 이 특성치가 균일한가, 이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산포 문제라고 합니다. 스프레드, 얼마나 퍼져 있느냐. 그럼 펴져 있는 제품이 좋겠어요? 균일한 제품이 좋겠어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이 산포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미안해요. 평균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균일한 제품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산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산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산포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제품이에요. 만들어진 제품이 균일하다면 그것은 산포가 적은 것이고, 이론적으로 가장 적은 산포의 크기는 0입니다. 0보다 더 작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제품이냐, 그건 뭐냐, 이것은 특성치가 내가 원하는 품질에 맞춰져 있고 산포가 0인 경우가 가장 완벽한 제품인데, 산포가 0인 제품은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작은 산포를 가지면서 목표 품질에 잘 맞춰져 있으면 이것은 좋은 제품이라고, 또 완벽한 품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조 공정에서는 약간의 변동을 허용하는데, 그 이유는 아무리 기계가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크기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기계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유가 있죠. 그걸 만드는 제품의 재료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공장에서 나온 재료로 하도 똑같을 수 없고, 그 만드는 시간에 따라서 그 기계가 흔들림도 있을 것이고, 어떤 구경이 조금 아주 작은 정도로 커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쇠를 깎는 문제라면 그 깎는 쇠가 무뎌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품질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 대신에 어디서 어디까지 안에 있으면 그 안에 포함된다면 우리가 양품이라고 하고, 아니면 불량품으로 판명을 합니다. 그 일정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것은 구매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소비자가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는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은 양품이라고 보고, 아니면 불량품으로 봅니다. 근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박을 산다고 한다면, 살 때 그 파는 수박의 평균이 얼마인가, 또는 그 수박의 무게 산포는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수박은 예를 들어서 그 수박이 한 개에 10,000원이라고 적혀져 있으면
그 범위가 어떤 몇 그램보다 커서 몇 그램보다 작은 그렇게 하진 않겠죠. 몇 그램 이상이면 되겠죠. 이렇게 일정 부위를 한쪽만 막아 놓는 경우와 아니면 어떤 부품의 어떤 볼트의 크기, 볼트의 직경이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겠죠. 이렇게 양쪽으로 범위를 주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품질 관리를 위한 도구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품질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등등이 있는데, 제품 수명에 따라서 제품이 처음에 어떻게 정의되고 뭐 어떤 제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원한다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맞춰 설계하고 그걸 개발을 해서 생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생산 마치면 출하를 해야 하는데 옮겨야 되겠죠. 판매를 하고 소비자한테 가고 다 끝나면 폐기를 하게 되겠죠. 이런 주기들이 있는데, 이런 주기들의 각각의 품질 수준을 높이기 위한 많은 것들이 개발됐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기 힘들겠죠. 우리나라의 스탠다드, 코리안 스탠다드가 있습니다. 한국의 품질이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는 이 코리안 스탠다드를 마크를 획득한 제품 믿고 샀었어요. 정부에서도 믿고 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요즘에는 코리안 스탠다드란 말이 자체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쪽에 깊이 안 들어가 봐서. 아마 있긴 하겠죠. 근데 안 쓰죠, 지금은. 왜? 우리나라에 생산한 제품은 한국에만 파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도 팔아야 되고, 미국에도 팔아야 되고, 중국에도 팔아야 되고, 전 세계에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품질을 표준화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리안 스탠다드가 아니고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해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기구가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오가니제이션입니다. 거기에서 품질들을 다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맞추면 마크를 쓸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그 회사의 제품은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노력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이 가지고 있다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의 제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퀄리티 스탠다드는 또 이런 품질 인증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세븐 베이직 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다이아그램이나 어떤 그림을 그리는 그런 도구들이에요. 또 하나는 퀄리티 펑션 디플로이먼트라는 게 있고, 이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고학년에 가면은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벤치마킹, 그 다음에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이런 게 있고, 또 정말로 많이 쓰이는 제품의 품질 실험 계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Design of experiment. 그래서 이런 도구, 관리도라는 게 있어요. 컨트롤 차트. 이것을 관리도를 잘 이용하면 아까 얘기했던 불량 제품이 출하돼서 나가는 것들을 미리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자주 쓰이는 품질 관리를 위한 도구들인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고 조금 관리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게요. 다른 것들은 다음에 배우도록 여러분들 공부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ISO는 어떤 거냐면 독립적이고 정부에 예속되지 않은 기관인데,
이 멤버가 이 표준을 인정하는 그런 멤버들이 지금 165개국이다. 이거 제가 상당한 시간 전에 조사한 거라서 지금은 더 아마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정한 것들이 9000, IS9000, 14000 등등등등 많이 여러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 스탠다드, 일본 스탠다드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ISO가 이런 것들을 다 커버해버려서 지금 잘 안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인증을 받으면 그 회사의 품질 수준을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니까, 국제기구가 인정하는 거니까, 뭐 물건 잘 팔리고 공장 잘 돌아가고 하는 것들을 뭐 쉽게 기대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말이죠. 여기서 그 사진은 이렇게 잘 안 나와 있지만 명함에다가 우리 회사는 ISO 9000 인증 회사다 이렇게 쓰고 다녀요. 자랑스럽게 쓰고 다니는 그런 것을 명함에서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쓴 품질 기능 전개라는 건 뭐냐? 이것도 뭐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런 도구가 있고, 실험계획법,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멘트 또는 익스페리멘탈 디자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컨대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했는데 이 제품이 예전 제품보다 좋다고 하는데 정말 좋을까? 이것들을 통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도구예요. 또는 그 중에서 어떤 이상 변동이 발생을 했는데 이 많은 원인들 중에서 중요한 원인을 적은 비용으로 찾는 통계적 방법이에요. 아주 많이 쓰이는 테크닉입니다. 품질 개선을 위한 도구들도 기타 도구들로 파레토 분석, 관리도, 특성 요인들 요거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파레토 분석은 뭐냐면 어떤 품질 문제를 품질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많이 있는데 그 영향력의 대부분은 소수의 원인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 원인이 도대체 뭘까? 이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원인, 그것을 맨 왼쪽에 두고 또는 그 다음 횟수의 원인, 그 다음에 두고 이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관리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오류가 무엇인가 이것들을 작업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작업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들 중에서 이런 일이 제일 문제가 많구나 해서 더 집중해서 그 오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고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공장에 작업장에 많이 붙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파레토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서 아마 그 이름이 파레토 분석이라고 이름이 지어졌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여러분도 이것들을 뭐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수업을 듣는데 내가 가장 지각하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여러분 기록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각하는 이유 이런 것들의 집계를 냈을 때 가장 그 원인이 많은 것을 왼손해주고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여기 있는 것을 여기에 누적입니다. 여기 1이에요. 그러니까 총 그 원인들을 이게 그림을 나타내서 표현해 놓는다면 지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노력을 어느 쪽에 더 많이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쳐서 그것을 줄여나갈 수 있는 어떤 자기 훈련, 그런 자기 수정, 이런 도구로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 많이 쓰이는 도구가 컨트롤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차트는 정상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상태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품질 특성들을 측정합니다. 예컨대 여러분 닭을 키우는 양계장이라고 한다면 일정 시간 이후에 키운 닭의 몸무게가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이건 품질 특성, 무게가 제일 품질 특성 중에서 제일 중요하겠죠. 무게를 재서 그 평균을 내고 여러분이 예전에 봤던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 다시 말해서 평균하고 산포를 구해가지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관리 한계선이라는 것을 계산합니다. 그럼 관리 한계선은 뭐냐? 관리 한계선은 UCL 또는 LCL이라고 하는데, UCL은 Upper Control Limit이에요. 그러니까 컨트롤 리미트 한계선보다 위에 있는 한계선이고, LCL은 밑에 있는 한계선이에요. 밑에 있는 한계선이고, 위에 있는 한계선은 얼마나? 그 집단의 평균에서 플러스 3시그마를 한 것이 UCL이고, 그 집단의 평균에서 마이너스 3시그마 한다면 그게 LCL입니다. 따라서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다시피 3시그마를 벗어난 양쪽 부분을 우리가 불량품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그 제외되지 않은 그 남아있는 부분이 99.7%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규적인 어떤 그 분포를 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품질 특성들이 충분한 수가 있다면, 충분한 수를 조사했다면 모두 정규 분포를 한다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세 번째, 공정으로부터 생산된 제품들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무작위 수출한다. 이렇게 놔두고 이제 제품들을 예를 들어서 닭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 닭이라고 한다면 랜덤하게 닭을 하나 잡아서 그 닭의 무게를 쟀더니 이 평균 안에 들어가 있다, 관리 한계 안에 들어가 있다, 다시 말해서 99.7% 안에 들어가 있다 한다면 그 닭은 출하를 시키는데, 지나치게 작다, 3시그마, 마이너스 3시그마보다 더 작다 한다면 이걸 출하시키면 안 되겠죠. 닭의 경우에는 3시그마가 오른쪽에 있는 3시그마의 경우가 안 되겠지만, 일반 제품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양쪽을 잘라내는 일정 범위에 속하게 되니까 이거를 3시그마 안에 들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추출된 샘플의 품질 특성 측정 및 관리 한계선을 비교하자. 그래서 우리가 조사과서에서 관리 한계선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넘어갔다면, 벗어났다면 공정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거죠. 우리 닭 문제 갖고 갖다가 하더라도 너무 커도 안 된다고 판단된다면, 너무 컸다, 소비자들은 좋아하겠지만 너무 키웠다면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료를 너무 많이 줬다. 그럼 그런 원인들을 잡아내는 거죠. 너무 작았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 병에 걸렸나? 아니면 닭의 사육에 지나치게 많은 닭을 넣었을까? 이런 원인들을 찾아서 그 원인들을 수정을 한다면 그 다음부터 생산되는 닭은 품질 특성에 맞으면서 산포에 규정된 산포 안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3시그마 양쪽 3시그마 안에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도 되고 평가도 받으면서 역시
생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리 상환과 관리 상환을 계산하는 것들은 뭐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공부를 다음에 해 주시길 기대하고, 이게 하나 더 보네요.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샘플링을 해서 조사한다면, 여기가 우리 UCL이에요. 여기가 LCL이고, 여기가 평균입니다. 평균이면, 그래서 어떤 닭을 조사했더니 무게가 여기였다. 두 번째 조사했더니 여기였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정한 시간이 있겠죠. 1시간 뒤에 생산되는 출하되는 도로 입고되는 닭의 무게를 줘서 여기였다. 그다음에 관리 이렇게 된다면 관리 한계 내에 있는 거니까 평균상 별로 문제가 있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평균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만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의 표준 편차도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구슬을 생산하는 제품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구슬의 평균도 조사를 하면서 구슬을 있다면 그 구슬이 어떤 작업장에서 일단 5개를 뽑았다 한다면 그 5개의 표준 편차, 샘플 표준 편차가 되겠죠. 그 표준에 조사를 해서 어떤 이런 커브를 그리더라. 다시 말해서 관리 한계선 안에 있더라.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런 경우처럼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왜 벗어났을까? 벗어난 원인이 무엇일까? 이것을 조사하는 것이 관리도에 대한 이용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품질 특성을 측정해서 무게를 재는다든지 길이를 재는다든지 이것이 품질 특성을 측정하는 거죠. 평균과 표준 편차를 토대로 해서 관리 한계선을 설정하고, 다시 말해 UCL과 LCL을 설정하고, 샘플 데이터를 타점해서 이상력을 판독하고,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원인 규명 조치를 해야 된다. 관리 한계선을 벗어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것도 1000개 중에서 2~3개가 벗어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1000개 중에서 1000개 중에서 2~3개 이상, 꼭 4개, 3개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2~3개가 벗어나는 것 가지고는 이것을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자주 벗어난다면 관리 한계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을 분명히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품질 관리의 중요한 방향입니다.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는다면, 운영 절차를 적는다면 정상 상태에서 품질 특성을 측정하고 그러면 데이터가 나오겠죠. 두 번째, 데이터로부터 평균과 산포를 구해서 관리 한계선 UCL과 LCL을 만들고 관리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부터 품질 특성 데이터를 측정해서 관리도에 타점하는 거죠. 이 관리 한계선이 딱 만들어진 다음에, 자, 지금부터 1시간 만에 한 마리씩 측정을 하겠다 한다면 랜덤하게 1시간 만에 한 마리씩 랜덤하게 골라서 조사한 다음에 이렇게 점을 찍는 거죠. 이렇게 점을.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가 관리 한계선 안에 있다면 정상이고, 안에 있지 않다면 비정상이니까 비정상의 경우는 꼭 조사를 해야 된다. 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0개 중에서 2~3개가 나갔다 하는 것은 이것은 랜덤 에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용인하고 지나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결정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리도에 하나 이해가 되고, 그럼 관리도에는 뭐가 있느냐? 아주 많은 관리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X바 R 관리도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맛만 보시고 이런 게 있다 하셔서 여러분이 앞으로 더 공부를 많이 하신다면 이 분야에
하신다면은 나중에 거기서 공부 충분히 할 거고,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장에서 여러분이 공장 제조업, 특히 제조업 쪽에 가서 일을 하신다면은 이런 관리도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어떤 직무를 맡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관리도들, 그러니까 지금 그것들 잘 이제 지금 보고 한번 앞으로 절대 보는 일이 없이 현장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1학년 때 배웠던 그 이야기구나 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율에 관련도, 분량률에 관련도, 지지도에 관련 관련도, 이런 것은 우리가 비관리도 그런 게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공부를 하시고, 분량 개수에 관련도, 근데 개수가 중요한 그런 품질 특성은 분량 개수에 관련도 합니다. 시 관리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를 구매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던 결점이 여러 개 있을 건데 그 결점이 한 개 아니면 2개 정도는 나는 용인을 하지만 몇 개 이상 되면 나 용인할 수 없다. 그런다면 그런 결정할 수. 이런 것은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다. 이번에 고속도로에서 올해 아니면 이달의 사고가 과거 평균의 사고보다 3시그마보다 더 많이 났다 한다면 원인이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몇 명 이상, 몇백 건 이상의 사고, 또 몇 명 이상의 사망, 이런 거 가지고 조사가 아니고, 과거의 사망자 수의 평균, 그 과거의 사망자에 관련된 산포, 그리고 그때 과거의 사망자의 평균과 관리 한계선을 그려서 이번에나 올해 난 사고가 그 한계선을 벗어났다면 원인 조사에 분명히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원인일까 조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관리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량이 발생했을 때 관리들을 보면은 그 불량에 대한 경고를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불량에 대한 원인을 찾아서 수정하는 것이 품질 특성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특성 요인들이라는 건 또 재미있는 건데 왜 작업시간이 지연될까? 이것을 그냥 왜 기록 거는 것보다 원료 수급에 문제가 있나 중요한 것을 고르는 거죠. 기계에 문제가 있나? 작업자에 문제가 있나? 우리 기술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들을 분류해가지고 그거에 또 더 작은 가지들을 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그래서 이걸 또 역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업장에 붙여놓으면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이러한 불량의 원인, 그러니까 작업시간 지연이 왜 생기는가 그의 원인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리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캠페인성 의미가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특성 요인이라고 하고 영어는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다양이라고 하고 특별히 물고기 뼈 그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생선뼈 그림이에요. 마치 생선뼈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특성 요인도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로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가서 일을 한다면 틀림없이 이런 특성 요인들을 아마 볼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 하나의 이런 테크닉 중에 브레인스토밍이 있는데 또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는 아이디어를 내기에는 좋은 방법들이죠. 1940년대에 개발됐고 80년 전 얘기네요.
공부업자인 알렉스 오스본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고안한 방법인데, 기본 가정이 뭐냐면, 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를 제기하면 그 아이디어가 좋은 아이디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예요. 당연한 거죠. 물론 때때로 아주 똑똑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다른 나머지 사람의 아이디어보다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아이디어보다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얘기인데, 아이디어 수가 많을수록 그 안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온다면 그 안에 진주가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브레인스토밍의 기본 개념이에요. 따라서 그래서 아이디어에 비판이 가해지지 않으면 많아지기 때문에 아이디어에 비판을 가지 않는 것이 이 브레인스토밍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근데 누가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반박을 누가 한다면 누가 아이디어를 내려고 않겠죠. 그래서 비판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듣는 쪽에 수준을 맞추는 그런 아이디어 제조에 매우 유용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체로 한 10명 정도가 괜찮다고 그래요. 이거 하는데 너무 많으면 뭐 여러 가지로 미숙한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문제제기에 똑같은 이해를 모든 사람이 하도록 해야지. 난 너하고 사이가 좋지 않아. 그래서 네가 제시한 아이디어는 난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하는 사람 문제한다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이디어 비판이나 토론은 맨 마지막에 열고 듣기만 한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작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문제에 대해 수고하기 위해서 참여자들에게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하고, 기록을 필요는 없으나 핵심만 기록하자. 제시한 사람이 부담 갖지 않도록 듣고, 거기서 누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자기 의견을 더 붙여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던 그런 방법이 브레인스톰 방법으로 품질 속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칙으로는 비판 가능하지 말자. 자유분방하게 얘기하자. 중요한 질이지만 양을 늘리자. 그러면 그 안에 좋은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 의견에 덧붙이는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하자. 이런 것들이 브레인스토밍 방법이고, 지금 또 널리 쓰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앞으로 이제 어디 멤버십 트레이닝도 할 거고, MT도 갈 거고, 여러분들 같이 무슨 학교 행사를 기획하고 할 텐데, 이런 데 브레인스토밍 방법을 응용을 한다면 여러분 자체가 아주 매우 중요한 가치 있는 리더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효과들도 있고, 우선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험은 6월 16일 날 가온관 209호실에서 보고, 범위는 제 5장부터 오늘 배운 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슬라이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러분 공부하고 저한테 혹시 있다면 저한테 질문하는 그런 날로 얘기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시험 결과 저는 여러분들 통보를 해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거에 이제까지 시험 점수가 너무 높다라고, 그러니까 UCL을 얘기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LCL은 얘기했지만, 그러면 제가 점수가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을 이메일 통해서 해줄 테니까
어, 공부를 한 것보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연락을 주세요. 일일이 내가 바로바로 응대하기 힘드니까 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메일로 숙지냈던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모아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 통보를 해줄게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학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설마 그런 학생이 있을까라고 했지만은 이렇게까지 뭐 하는 학생이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불성실하거나 또는 비협조적이거나 그런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생은 성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시험 준비는 뭐 중간고사 때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토픽들이 조금 내용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쉽게 낼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몇몇 학생이 몇몇 한두 학생이 그 슬라이드를 좀 강의 내용을 다시 볼 수 없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강의 내용이 거의 교과서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교과서 내용을 참고를 하셔야 되고 그때그때마다 공부를 안 하면은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은 본인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수업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출석 체크를 위해서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고 뭐 이런 행위들에 의해서 출석이 인정되는 그런 것들은 제가 뭐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만큼 몇 점만 메모해 놓으면 그게 바로 시험 점수가 될 수 있는 시험 내용이 될 수 있는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낼 거니까 뭐 지난주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문제도 잘 정리를 해서 시험을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강의가 저한테 제 인생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물론 다른 주제로 뭐 강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과목을 맡아서 하는 강의는 이게 마지막이고 저는 이 학과를 맨 처음에 설립을 했을 때 그때부터 관여를 해서 교수로서 재임을 했습니다. 모든 여러분 이거 마지막인 이 얘기를 여러분 선배들한테도 잘 들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대표로 여러분들이 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꼭 제가 학기가 끝나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요즘에는 정말로 웃기는 세상이겠죠. 새로운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뭘 할 것인가 이런 거 생각합니다. 저는 꼭 이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뜬금없이 죽지 않았으면 좋겠느냐고 얘기를 하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까 얘기한 30몇 년 동안에 많은 제자들이 생명을 잃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이 생명을 잃는 그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생명을 잃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았어요. 제가 예를 든다면 여름방학 동안에는 되게 술 취한 상태에서 수영을 하다가 죽습니다. 그런 졸업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아주 바빴던 시죠. 그리고 겨울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제일 많았습니다. 겨울 방학 동안에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지만 연닭가스에 중독돼서 죽거나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었어요.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아까 얘기한 3시그마 바깥에 있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 스스로를 가치 있게 판단을 하시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음 학기에 저는 없습니다만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사실을 아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많은 여러분 선배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참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전부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인생을 살찔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지 않은데 저는 그 기회를 두 가지를 여러분들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행이고 하나는 책 읽기입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대학에서 만 조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제 나이가 돼서 은퇴하기 전까지는 돈 또는 시간이 없습니다. 대학생이라면 적은 돈으로 비교적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것이 인생을 엄청나게 살찌우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경제적 문제로 또는 다른 시간적 문제로 여행을 떠나지 못하더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다음 방학 때 또는 그 다음 방학 때는 갈 수 있도록 그 여행이 국내든 해외든 부자 나라든 가난한 나라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직접 부딪혀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가치입니다. 책 읽기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또 시간이 있으면 어디 가서 봉사활동도 좀 해보세요. 혼자 가기 힘들면 친구와 같이 여러분을 많은 곳에서 여러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한번 같이 느껴볼 수 있도록 이런 행위를 같이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 인생이 훨씬 풍족해질 겁니다. 자, 여러분과 안녕을 구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아주 멋진 청년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을 얻든지 좋은 다음 스테이지로 진출하는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남 교수였습니다.